만약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고 체중이 증가하고 잠을 잘 못 잔다면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증상들은 경고일 가능성이 있다. 당신의 몸에서 아직 쌩쌩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문하나의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 지침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통합 의료 및 기능의학 분야에서 30년 이상 환자를 돌봐온 의사 프랭크 리프먼의 책인데요. 제목은 50세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왜 흔히 나이 탓이야 하고 생각하는 증상들 있잖아요. 예전만큼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든지 자꾸 피로하다든지 또는 여기저기 통증이 온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들이 절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따라오는 증세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내 몸이 나 스스로에게 지금의 생활 방식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간절히 청하는 신호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의료 일선에서 40, 50대 또는 60대 이상의 환자들에게 30년 넘게 수없이 처방해서 효과를 봤던 건강 전략들만 추려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작은 일상의 행동들을 바꿈으로써 건강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과 면역력을 저절로 키워주는 마법의 알약은 없다. 하지만 당신의 면역 체계와 신체의 모든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생활 방식은 분명히 있다. 나는 당신에게 그 생활 방식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데니엘 클로레와 함께 이 책을 쓰기로 했다. 데니엘 클로레는 함께 이 책을 쓴 작가입니다. 내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60대 이상인 환자들에게 수없이 처방해서 효과를 봤던 전략들을 자세히 소개하려고 한다. 이 책은 직설적인 안내서이자 최적의 몸 상태를 위한 청사진이다. 내가 환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것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장수 유전자를 깨워라. 최근 들어 연구자들은 20여 종의 유전자에 장수 유전자라는 별명을 붙였다. 장수 유전자들은 수명을 연장시키고 건강하게 살도록 해준다고 알려져 있다. 대개 장수 유전자들의 경로는 생활 습관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평화로운 잠을 얼마나 자느냐, 그리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가 중요하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장수 유전자들의 경로를 조절하면 수명은 연장되고 건강 수명은 늘어날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작은 스트레스는 우리를 단련시킨다. 장수 유전자를 잘 보살피는 일과 건강하게 나이 드는 일 모두와 관련된 개념이 호르메시스다. 호르메시스란 작고 건강에 좋은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다. 작고 건강에 좋은 스트레스란 짧은 기간 단식을 한다거나 높지는 않지만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렇게 작은 스트레스 또는 짧은 고난은 신체에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노화에 대한 신체의 방어력을 자극한다. 앞으로 우리는 호르메시스에 관해 많이 이야기할 것이다. 호르메시스를 알면 자기관리에 관해 새롭게 생각해보게 된다. 지금부터 당신은 음식, 운동, 기운과 관련된 작은 스트레스를 찾아다녀야 한다. 작은 스트레스에 부딪히는 것은 즐기듯이 그리고 주도적으로 웰니스에 다가가는 길이며 추운 날 아침 개를 산책시키려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의무적인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소식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다. 45세 정도가 되면 우리 몸은 예전만큼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 몸은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고 보존할 뿐이어서 연료가 적게 필요하다. 최근에는 칼로리 섭취량을 30% 줄인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노년기에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먹는 양만 계산했다.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그러니까 소식을 하고 5년 단위로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기만 해도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음식을 적게 소비하면 몸 안의 기관들의 부담이 덜 간다. 소식을 하면 몸이 처리할 일이 줄어들고 버려야 할 폐기물도 적어진다. 몸의 일거리가 줄어들면 남은 에너지를 신체 전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16시간 단식. 짧은 단식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롭다. 첫째 이유는 칼로리 섭취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자연히, 그리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전체 식사량이 줄어든다. 둘째, 소화기는 휴식하고 충전한 다음에 더 잘 작동한다. 그리고 소화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을 때 몸에서 자체 수리가 잘 진행된다. 셋째, 단식은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처럼 노화와 체중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호르몬들을 크게 변화시킨다. 넷째, 단식은 장수 유전자의 경로를 자극하는 유익한 작은 스트레스에 포함된다. 다섯째, 단식을 하면 자가포식이 시작된다. 자가포식은 세포 내 효소들이 노폐물을 스스로 먹어치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유다. 자가포식은 세포의 해독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일주일에 2-3번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을 조금 늦게 먹어서 두 끼니 사이가 16시간까지 벌어지도록 하라.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실천이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오후 7시나 8시까지는 저녁 식사를 끝낸다는 원칙을 정하고 잠을 7, 8시간은 자는 것이 좋다. 아침에 일어나면 큰 잔에 물을 따라 마셔라. 그리고 나서 11시나 12시에 영양가 풍부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면 된다. 몸이 적응하고 나면 단식이 기분 좋게 느껴지고 묘한 해방감이 들면서 당신은 뭔가를 계속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몸에 뭔가를 계속 집어넣지 않아도 우리 몸은 기능을 잘 수행한다. 또한 단식으로 탄수화물 중독에서 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장과 면역력은 하나다. 면역체계의 70%는 뱃속에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사는 세균,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들을 총칭한다고 합니다. 좋은 박테리아의 종류가 많아야 하고 나쁜 박테리아의 수는 적어야 한다. 우리 몸 안에 작은 미생물 생태계가 망가지면 우리의 섬세한 장벽이 약해져서 다른 문제들도 생긴다. 몸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장벽은 몸과 외부 세계, 그러니까 음식, 벌레, 독성 물질의 위험이 있는 곳 사이의 1차 방어벽이다. 장벽은 무엇이 우리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도 되고 무엇이 들어오면 안 되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장벽을 잘 보호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지 못하고 균형이 깨져 있으면 연약한 구조로 이루어진 장벽이 느슨해져서 미세한 틈이 생긴다. 그러면 박테리아, 독성 물질, 그리고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음식들이 이 틈을 통해 혈관으로 새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장누수라 불리는 현상으로 무시무시한 이름만큼이나 실제로도 해롭다. 혈관으로 새어 들어온 입자들은 몸속 어디에서 염증을 일으킬지 모른다. 이것은 모두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심각하다. 장누수가 발생하면 관절 통증, 피부 발진, 심한 기분 변화, 불안, 우울감, 뇌 흐림. 뇌 흐림은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면서 인지 기능과 집중력, 주의력 등이 저하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나이 탓으로 돌리는 상당 부분은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진 결과다. 그리고 이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다. 시작은 식단 조절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책에 실린 거의 모든 조언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튼튼히 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조언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공 처리되지 않은 신선한 유기농 식품을 먹어라. 항생제와 호르몬을 주입한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라. 글리포세이트와 같은 독성 제초제가 뿌려진 농산물도 멀리하라. 유기농 인증을 받은 생산자들은 글리포세이트를 살포하지 않는다. 당신의 몸에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날마다 공급하라. 프리바이오틱스는 마늘, 양파, 파, 아스파라거스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명상을 하고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위장약을 장기간 복용하지 마라.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웰니스의 좋은 생활 습관들은 중년 이후 장 속 건강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불편한 뱃속을 방치하지 마라.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면 장내 미생물을 잘 돌보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 결론을 말하자면 뱃속이 불편하다면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 뱃속이 불편하다는 것은 당장 조치를 취하라는 신호다. 장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라. 당신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 뱃속이 불편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써보자. 제거 식이요법을 시도하라. 2주 동안 식단에서 설탕과 가공식품, 모든 곡물, 콩과 옥수수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유제품을 제거하고 나서 뱃속이 어떤지 보라. 다음으로 식단에서 뺐던 음식들을 한 번에 하나씩 다시 넣어보라. 실험 중인 음식은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한다. 그래야 특정한 식품군이 당신의 신체기관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음식은 더 이상 먹지 마라. 뻔한 소리 같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 음식을 독약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삶에서 아예 추방하라. 사골국은 장에 난 구멍을 치유해준다. 뼈를 고아 만든 국물은 확실히 장점이 있다. 사골 국물을 정기적으로 먹으면 장 내벽을 보호하고 장벽의 상한 부분을 고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잘 준비된 브랜드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사골국을 직접 만들면 영양가가 훨씬 많고 치유력도 높아진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용하는 제품의 품질이다. 항생제와 호르몬을 주사하지 않고 목초를 먹여 키운 동물의 뼈를 구입해서 아주 오랫동안 뭉근히 끓여내야 한다. 설탕은 정말로 줄여야 한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 설탕은 아주 해롭다. 설탕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당뇨병,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같은 병을 키운다. 설탕이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하면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그 노폐물은 혈관 내에 쌓인다. 이 노폐물은 여기저기 머물러 있다가 당신의 신체기관에 마치 녹이 끼듯 내려앉는다. 이 노폐물은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혈관벽에 미세한 구멍을 뚫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생활 습관을 딱 하나만 바꾼다면 그것은 정제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꿀과 아가베 시럽도 줄여라. 꿀과 아가베 시럽도 당신의 몸에 설탕과 똑같이 작용한다. 설탕은 다양한 가공식품 안에 숨어 있지만 우선 명백한 음식들부터 줄이자. 시리얼, 쿠키, 사탕, 탄산음료, 과일 주스 줄이자. 정말로 달콤한 음식이 당길 때는 베리류나 초록 사과를 먹어라. 과일에 함유된 섬유질은 당의 흡수 속도를 약간 늦춰주기 때문에
과일을 먹으면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다른 음식을 먹을 때처럼 당이 곧바로 몸에 흡수되어 혈당이 급상승하지는 않는다. 날마다 많이 움직여라. 중년 이후의 운동은 정형화된 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년 이후의 운동은 날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신체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되자 온종일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헬스클럽에서 1시간 보내는 것보다 이롭다. 물론 헬스클럽에서 하는 운동도 좋다.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들기의 진정한 비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신체 활동은 활력과 민첩함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덜어주고 순환을 촉진해 수면의 질을 높여주며 면역 회복력을 키워 만성질환 발병 확률을 낮춰준다. 중년 이후 신체 활동의 관건은 몸의 변화에 맞추어 운동 계획을 짜는 것이다. 덜 격렬한 운동을 선택하고 몸의 어떤 부위가 아프면 그 운동을 멈춰라. 모호한 조언처럼 들리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통증을 무시하고 운동을 계속한다. 이런 태도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도움이 안 된다. 나이에 적응하고 기꺼이 후퇴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편이 훨씬 낫다. 달리기를 할 때마다 통증을 느낀다면 자전거 타기로 바꿔보라. 자전거를 못 타게 되면 수영을 하라. 고난이도 요가 동작을 했더니 몸이 아프다면 그런 동작은 하지 마라. 물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동 능력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운동 능력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동 능력은 밀어붙이는 것보다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30대 때 철인처럼 튼튼했더라도 50대에는 철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근육과 관절은 평생 써야 하므로 근육과 관절이 다 닳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라. 90세에 얼마나 잘 걸을 수 있느냐는 지금 몸을 어떻게 보살피느냐에 달려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앞에서 우리는 호르메시스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호르메시스란 짧고 강력한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생명체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현상이다. 호르메시스를 일으키고 장수 유전자의 경로를 활성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적당한 운동을 주로 하면서 강도 높은 운동을 잠깐씩 배합하는 것이다. 언덕 오르기, 자전거 타기, 노젓기, 수영 같은 운동을 할 때 그 운동 시간 중 일부를 짧고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에 할애하라. 강도가 얼마나 높아야 할까? 글쎄, 운동의 적정 강도를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은 그 운동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운동 중에 호흡이 어렵지 않아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한 운동이다. 따라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숨이 차서 수다를 떨지 못할 정도여야 고강도 운동이다. 잠깐씩 짧게 고강도 운동을 하는 방식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부분의 운동에 적용 가능한 단순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분 동안 운동 강도를 높이고 1분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하고 3분 동안 원래의 강도로 돌아간다. 이 패턴을 반복한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찬물로 헹구기.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메시스의 기회가 많이 있다. 가장 쉬우면서 내가 좋아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자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서 30초에서 60초 동안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냉수 마찰은 몸에 좋을 것 같지 않은가? 몸에 찬물을 끼얹는 순간 몸은 확 깨어난다. 냉수 마찰을 하면 몸속의 기, 에너지가 활발하게 순환한다. 요즘에는 서양의학 책에도 냉수 마찰이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나온다. 냉수 마찰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스스로 하는 근막 이완. 당신에게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근육이 아닐지도 모른다.
실제로 팽팽하게 당겨진 근막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근막은 근육을 감싸고 있는 비닐 랩과 비슷한 물질이다. 닭가슴살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을 생각하라. 나이가 들면 근막이 팽팽하게 당겨진다. 그런데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팽팽해진 근막이 이완되지는 않는다. 근막을 느슨하게 만들려면 지압 마사지를 받거나 원통형 폼롤러를 이용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근막이 팽팽하게 당겨지면 근육과 관절에 통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자세가 나빠진다. 그러면 사람이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스스로도 나이 든 느낌을 받는다. 해결책은 폼롤러를 사용해 주기적으로 근막을 이완하는 것이다. 근막 이완은 운동만큼이나 중요하다. 일주일에 2-3번은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어깨, 가슴의 근막을 풀어주어야 한다.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다. 5분에서 10분이면 통증이 줄어들고 당신의 생활이 개선된다. 근막이 이완되면 근육이 더 잘 움직이므로 각종 부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근막 이완은 당신의 몸 안에 있는 수리공의 효율을 높여준다. 따라서 엉덩이나 무릎 관절 대체술과 같이 흔히 권고되는 수술을 받지 않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가 근막 이완이라는 방어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폼롤러로 자가 근막 이완을 하면 처음에는 일종의 시원한 아픔이 느껴져 괴로울 수도 있지만 머지않아 몸이 훨씬 가뿐하고 잘 움직이는 느낌에 안도할 것이다. 폼롤러 사용법은 글로 읽기보다 동영상을 따라하는 것이 쉽다. 유튜브에는 폼롤러 사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주는 훌륭한 동영상이 많으니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찾아보자. 약용 버섯의 힘. 사람들이 일제히 케일 소비량을 늘렸던 때를 기억하는가? 지금은 버섯 소비량을 늘릴 때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지버섯, 노루궁뎅이버섯, 차가버섯과 같은 약용버섯에 에르고티오네인과 글루타티온 같은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에르고티오네인과 글루타티온은 면역체계를 활성화하고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의 발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약용버섯은 가루, 알약, 액상 등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다. 어떤 형태든 효과는 있는 것 같다. 약용버섯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버섯 차로 시작하기를 권한다. 만약 장수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버섯을 단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답은 영지버섯이다. 영지버섯은 면역체계를 지원하고 심혈관계를 튼튼하게 한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와 염증을 완화하며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기억력, 인지능력, 신경계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나는 영지버섯과 노루궁뎅이 버섯이 함께 들어간 혼합 제품을 추천한다. 요리나 샐러드에 신선한 유기동 버섯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표고버섯, 잎새버섯, 느타리버섯은 모두 약용버섯으로서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다. 햇빛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라. 생체 리듬은 우리의 몸이 하루 24시간의 변화를 자연과 연동시키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생체 리듬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밤에 잠이 잘 오도록 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자연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의 방에 아침 햇빛이 저절로 들어온다면 당신은 운 좋은 사람이다. 방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라. 아침 햇빛은 당신의 몸에 잠을 깨라는 신호를 전달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중단하고 당신의 생체 시계를 조정해서 낮 시간에는 활기를 얻고 밤에는 차분해지도록 해준다. 식사 시간도 생체 시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신체 대사의 리듬을 생각하면 가장 푸짐한 식사는 한낮에 해야 한다. 밤 늦게 음식을 먹으면 당신의 몸은 낮 시간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면 수면 호르몬 분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밤새 잠을 설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당신의 몸과 뇌에 반드시 필요한 청소와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다. 낮의 햇빛과 밤의 어둠에 맞추는 생활은 자연에 순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며 건강에도 좋다. 스트레칭과 물구나무 서기. 물구나무 서기, 곧 몸을 거꾸로 세우는 동작은 노화를 늦춰준다.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림프 배출이 개선되고 기운이 솟아나고 정신력이 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진다. 몸을 거꾸로 세우면 몸속 기관들이 약간 기울어지고 피가 거꾸로 흐르면서 평소에는 영양분을 많이 얻지 못하는 곳에서도 순환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뇌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 물구나무 서기는 소화를 돕고 팔다리의 통증을 완화한다. 무엇보다 물구나무 서기는 가장 건전하고 가장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이다. 물구나무 서기를 위해 반드시 지지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머리가 심장보다 낮아지는 자세라면 다 좋다. 예컨대 선체로 몸을 구부려 발끝으로 가져가는 자세도 괜찮다. 하지만 지지대가 있으면 물구나무 서기가 더 재미있고 오랫동안 거꾸로 서 있기도 더 쉬워진다. 요가용품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백밴더 같은 도구는 심장보다 머리가 낮은 자세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일하는 동안 몸의 앞부분에 경직되는 현상도 완화해준다. 백밴더는요, 몸을 쫙 피게 하는 그 후굴 동작을 보조해주는 받침대입니다. 쿠론타라고 쳐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도 이런 거구나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백밴더는 당신의 몸을 살짝 받쳐주면서 엉덩이, 배, 가슴, 어깨 근육을 활짝 펴준다. 또는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려 벽에 기대는 동작도 좋다. 이 동작을 조금 변형해서 등을 대고 누운 채로 다리 아랫부분을 의자의 좌석 부분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퇴근해서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집에서 하기에 좋은 운동이다. 이런 동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배우자와 함께 이 운동을 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두 발에서 압박감이 빠져나간다. 이 운동은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도 좋다. 큰 원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다. 물구나무 서기도 역 스트레칭의 일종이다. 역 스트레칭이란 장시간 동안 정적인 자세로 있던 것을 상쇄하기 위해 그것과 반대되는 동작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온종일 서서 일한다면 잠시 물구나무 서기를 하라. 당신이 대부분의 시간을 키보드 앞에서 보낸다면 바닥에 누워 요가 블록이나 둘둘 말린 이불을 이용해 등을 활처럼 휘게 하는 동작을 하라. 몸 앞뒤의 근육을 반듯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면 통증이 사라지고 자세도 좋아진다. 나이가 들면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근육이 굳고 어깨가 둥글게 말린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일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 뭐든지 그렇듯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따름이다. 자세에 신경을 써라. 자주 휴식하라. 자주 산책을 하고 스쿼트를 하고 두 팔을 크게 흔들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 많이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고 폼롤러로 근막을 이완하고 신체를 단련하라. 그리고 늘 자세를 의식하고 있다가 몸이 구부정해지면 스스로 자세를 바로잡아라. 자세에 신경을 쓰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건강한 자세와 가볍고 보기 좋은 걸음걸이만큼 당신을 젊어 보이게 하는 것은 없다. 네, 저도 이 글을 읽고 폼롤러하고 쿠론타를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여러 종류의 폼롤러, 쿠론타가 있거든요. 보시고 후기가 좋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어떤 것이든지 구입해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피부를 지켜라. 당신의 장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피부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 당신이 피부에 바르는 물질은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일부가 되며 혈관으로도 스며들어간다. 따라서 비누든 로션이든 샴푸든 향수든 피부에 바르는 제품은 항상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어떤 제품이든 화학물질이 든 것은 피하라.
항균 비누 말고 보통 비누를 사용하라. 항균 세정제는 당신의 몸에 필요한 좋은 균과 나쁜 균을 구별하지 않고 모조리 죽이는 화학물질이다. 항균 세정제는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지 못하고 당신의 몸에 사는 좋은 박테리아를 공격하기 때문에 세포, 조직, 기관들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 입 안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 나이가 들면 치아 건강이 매우 중요해진다. 입속 미생물 군집의 불균형은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한다. 그리고 여러 편의 연구에 따르면 구강질환은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당신이 몸에 바르거나 몸속에 집어넣는 모든 물질과 마찬가지로 구강관리 제품들도 독성물질이 가장 적게 들어간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치약에는 화학물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으니 천연 치약을 사용하라. 항균 구강청결제는 사용하지 마라. 항균 구강청결제는 좋은 박테리아까지 다 죽인다. 입냄새가 좋지 않다면 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 때문일 수도 있고 혀의 상태가 나빠서일 수도 있다. 만약 혀에 두껍게 백태가 끼었거나 입에서 악취가 난다면 당신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식단을 점검하고 수면이나 스트레스 같은 다른 요인들이 장내 생태계를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말썽을 일으키는 음식을 조심하라. 예컨대 유제품을 섭취할 때마다 배가 아프다면 유제품은 입냄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말썽을 일으키는 식품을 찾아내기 위해 제거 식이요법을 해보라. 네, 이것은 앞서 소개가 됐습니다. 내면의 건강. 식단이란 단순히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는가, 어떤 글을 읽는가, 여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는가, 어떤 콘텐츠를 시청하는가를 의미한다. 식단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당신은 24시간 내내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에서 눈을 돌릴 수 있는가? 당신의 주변에는 항상 당신의 기분을 망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소셜미디어가 저녁 시간의 상당 부분을 잡아먹는가? 당신의 삶에서 뒷담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한 발 물러나서 당신 자신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라. 당신이 가슴앓이를 하게 만드는 것들 가운데 한두 가지를 구독 해제하라. 뉴스 사이트, 사람들과의 만남, 각종 활동을 끊어보라. 당신에게 해로운 만남을 조심하라.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당신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 당신을 자극하고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부정적인 뉴스만 보기보다는 당신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과 글을 읽어서 균형을 맞춰라. 당신의 내면에 좋은 것을 많이 받아들여라. 그러면 중년 이후에도 당신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는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한편으로 적극적인 친절을 실천하라. 식당 종업원에게 팁을 주고 쇼핑카트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하고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어라. 남을 도울 기회를 찾아보라.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삶에 대해서나 삶 속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인내심을 길러보라. 친구가 약속에 늦는다면 잠시 나무를 바라보며 즐길 수 있겠는가? 앞차의 운전자가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는 순간 앞으로 쌩 나아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겠는가? 자주 인용되는 이언 맥클레런의 유명한 말을 기억하라. 친절을 베푸세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나 공감을 선택할 수 있다. 공감은 훌륭하게 나이 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공감을 습관화하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고 늘 행복할 것이고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은 중요한 내용을 추린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 이외에도 도움이 될 만한 지침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기회가 되실 때 책을 사서 보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는 것도 좋겠죠. 책을 구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하나의 소리책방, 다음에도 좋은 책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하고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